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중흥기를 맞았습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30억 달러, 약 16조 9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목표했던 2027년 방산 수출 세계 4강 진입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인데요. 한국의 방산 수출 대상국이 2022년 4개국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2개국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까지 이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의미 있는 점은 해외로 수출하는 무기체계도 2022년에는 단 6개 품목이었다면 작년에는 12개 품목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모델은 단연 K구자 주포와 K 전차입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와 K구자 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에 K 전차 1000대를 납품한다는 기본 계약을 맺은 이후 나머지 820대에 대한 구체적인 납품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최근 추가 납품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또 동유럽 슬로바키아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서도 미국 에미레이, 에이브럼스, 독일 레오파드 EH1 등과 함께 K 전차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K방산의 선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이 계속되면서 세계 군비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무기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성능과 가격에 신속한 납기 능력까지 갖춘 국가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외에는 없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이런 한국 방산의 약진을 두려워한 유럽은 최근 힘을 모아 한국 방산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유럽의 견제를 이겨내고 세계 방산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다연장 로켓 천무 72대 약 2조 2천억 원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발효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측이 맺은 계약의 규모는 약 14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의 최종 양산 계약을 의결했고 시제 6호기까지 비행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현재 전투기 비행 영역 확장을 위한 시험 비행이 한창입니다. 최근 마하 1.8 최고속도 돌파에 성공했고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유도 발사에도 성공해 전투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한국산 무기들 전반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무기들은 전 세계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견제와 경쟁국들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K구자 주포는 이제 유럽에서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 전 핀란드 국방의 날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군인들이 K구자 주포를 너무도 쉽게 운용하는 사진이 공개되자 이 사진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가장 큰 화제는 핀란드 여군들이 K구자 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조종수, 차장, 보수 모두 여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군들이 자주포를 운용할 수는 없다, 퍼레이드를 위한 퍼포먼스다라는 의견과 K구자 주포는 완전 자동발사 자동장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군들도 운용할 수 있다는 찬사가 섞인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실제 여군들이 K구자 주포를 사용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핀란드 여군들은 K구자 주포를 아주 쉽게 능수능란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발사 자동장전 시스템이 이처럼 쉽게 그리고 빨리 자주포 운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는 퍼레이드를 위해 연출된 상황이 아닙니다. 핀란드는 실제로 여군들이 K구의 실사격까지 진행하는 수준입니다. 핀란드군에게 K구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핀란드는 K구 유저클럽에도 적극적입니다. 지난 2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흘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K구 유저클럽을 개최했습니다. K구 유저클럽은 K구자 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인 국가 간 교류의 장으로 각국의 K구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세계적으로 검증받는 K구자 주포의 운용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발족했습니다. 올해로 3회패인 K구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6개국, 즉 호주,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한국에서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밀로그 MI의 레로지, 콩스버그 콩즈버그, HSW, 바날턴벤 HALTEM 수시소시 등 업계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국들은 자국에 배치된 K9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9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회원국들이 K9 자주포의 운용, 정비, 훈련에 대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공유했고 한국방위사업청도 참석해 차세대 K9AE와 구산 변종 개발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유럽 K9 고객들의 자생력과 주권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센터 설립에도 나서 K9 자주포 유저 클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K9 자주포는 2001년부터 티르키예와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돼 1,800여 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포병 자주포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이 자그만치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K9 자주포 대박 신화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전 세계 포병 자주포 플랫폼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K9 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이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의외로 일본의 반응은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한국의 강점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깎아내리려고만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고 일본의 무기는 비싸고 성능이 떨어져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할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현타가 온 일본인들이 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K9 주포에 대한 일본 기사 내용입니다. 한화항공우주의 K9 155 자주포가 루마니아의 새로운 자주포 조달 프로젝트에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54문의 자주포 구매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한국의 K9 외에도 독일 PGH, 2000과 터키 T155 등 3가지 모델이 경쟁했지만 최종 선택은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한국 언론은 루마니아가 K9를 선택한 것은 우수한 가격 대비 성능뿐만 아니라 높은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 언론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K9 자주포 54문과 K10 파생 전차 36대가 포함됩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9억 2억만 달러 일본 엔화로 약 1,380억 엔으로 추정됩니다. K9 자주포는 지금까지 터키,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이집트 및 폴란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에 루마니아는 10개국에서 이 시스템을 채택했으며 현지 라이선스 제조를 포함하여 생산되는 총 자주포 수는 거의 2형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동유럽과 스칸디나비아에서 한화를 사용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 1월 폴란드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에 예전 같으면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는 내용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웬만해서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조차 세계 시장에서 K9의 위상 그리고 한국 방산의 거침없는 상승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인도네시아는 일본으로부터 호위함 4척을 수입하고 기술을 받아 자국 내에서 추가로 4척을 건조하고 싶다는 바람을 일본 측에 전달했고 양국은 이와 관련한 협의를 일본이 수출할 호위함 후보군으로는 2022년 해상자위대에 새로 투입될 30FFM 등이 거론됐습니다. 30FFM은 무인기를 사용한 기뢰 제거 등 여러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호위함으로 수출 총액은 약 3천억 엔, 약 3조 261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 함선 제조업체로부터도 제안을 받았고 가격이나 자국 기업의 참여 정도 등을 검토해 일본과 이탈리아 중 어느 쪽과 계약할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수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만일 일본과의 계약이 성사되면 일본이 타국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판매하게 되면 자국의 방위 장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결말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호위함이 아니라 한국의 중고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6일 로이터 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한국의 중고 호위함 기부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무하마드 헤린드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의회에 출석해 한국의 소형 호위함인 부천 BUCHEON 773함 기부 제안을 설명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최소 60억 달러, 약 8조 2천억 원 규모의 KF-21 전투기 합작 사업,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한 뒤 인도네시아에 이 소형 호위함을 기부하기로 했다. 의회에 출석한 무하마드 헤린드라 국방부 차관은 한국의 부천 773함의 설령 36년, 전장 88.3M 등 재원을 소개하면서 이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해군 능력을 증강할 수 있지만 수리비 등으로 8,500만 달러, 약 1,1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상적으론 신형 모델을 구입해야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오래 걸린다. 한국 중고 호위함은 향후 2015년 사용할 수 있지만 신형 모델 구입에는 3억 5억 달러, 약 4,100억 원 6,800억 원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회 국방위원회 의원 대부분이 수리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기부 제안 수용에 이점이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인도네시아 의회는 결국 한국으로부터 중고 호위함을 받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국방부 장관이자 대통령 당선자인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자국의 낡은 국방장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 전투기와 잠수함 구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라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도 주목한 뉴스였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군부의 심기를 고려해 프라보어 장관과 불편한 동거를 해왔고, 이를 이용해 프라보어 장관은 인도네시아 무기 도입을 사실상 독점해온 인물이었는데요. 조코이 대통령의 지시 따위는 아예 무시하면서 무기 구매 사업을 좌우해왔습니다. 특히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는 국방부 장관 시절 KF-21의 외상값 8천억을 지불 2019년 하나오션과 체결한 잠수함 세척 건조 계약은 아직까지도 발효되지도 않아 물거품 위기에 하는 대신 구닥다리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설치더니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튀르키예로부터 3,900억 원 규모의 전투용 무인기 드론 UCAVS를 들여오기로 하는 등 대체 돈이 있기는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벌이는 거냐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이번 한국의 중고 호위함 도입 결정으로 인도네시아의 국방비 자금난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안토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가장 결정판은 인도네시아 공군전력 공백 메꾸기를 핑계삼아 운용한 지 30년이 넘는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카타르로부터 도입하는데 9,400억 원을 쓰겠다고, 국제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로부터 드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프라보어 장관의 작품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라팔 전투기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제 드론 도입을 통해 대선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했을 것이고, 이를 재무부가 도입과 사용 승인뿐만 아니라 보증까지 섰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진상짓은 인도네시아가 지난 2011년 세척의 잠수함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도입한 데 이어 2019년 4월 세척의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지만 3년이 넘도록 계약 발효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실상 계약이 파기됐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인도네시아는 GDP 대비 국방 지출이 영내 국가에 비해 한참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프라보어가 추진했던 카타르산 중고 전투기 도입 계획은 너무 낡은 기종이라는 반발에 부딪혔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구입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가에서 이번 한국의 중고 호위함 수용 발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중고 호위함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중 최소 60억 달러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이 약속이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이 추진하던 호위함 수출 프로젝트까지 무의로 만들었다는 점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창 무기 수출을 추진하던 일본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텐데요. 애초에 인도네시아와 무기 거래는 아예 시작조차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일본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한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맞붙는 호주 호위함 사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중고 호위함이 일본의 신형 호위함을 이긴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 해군의 함정 도입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한일전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한국 조선업 주요 회사들은 호주 해군이 내건 10조 원 규모의 호위함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은 오는 2029년까지 11척의 호위함을 도입하기 위해 제로 체인지 전략을 채택합니다. 제로 체인지 전략은 해외 플랫폼 설계 변경 없이 호주 무기를 통합해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호주는 이번 호위함 도입 사업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총 11척 가운데 3척을 해외에서 도입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내 강성 노조와 높은 건보 비용 때문에 호주 내에서 건조하는 데에 따라서 후보에 오른 주요 호위함은 한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배치 22대구급 충남급, 스페인의 ALFA 3000, 독일의 200,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요. 일단 후보에 올라 있는 4가지 종류의 호위함 가운데 어느 하나가 되더라도 탑재되는 무장과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전투체계 그리고 레이더와 소나 등은 호주 해군이 선택해서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체계 통합의 경험이 많은 조선소가 상대적으로 유리한데요. 스페인의 ALFA 3000, 독일의 200은 자국 해군에서 쓰지는 않지만 수출형으로 만들어져 체계 통합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호주 해군의 대형 상륙함과 호바트급 구축함 사업에 참여한 바 있고 독일도 엔제급 호위함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있어 체계 통합과 호주 해군 사업의 노하우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도 해외 호위함을 수출한 경험이 있어 체계 통합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일본은 그동안 호위함을 해외 수출해본 경험이 없고 모가미급 호위함은 일부 무장을 제외한 중요 장비는 모두 국산을 사용해 해외 장비에 대한 체계 통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태평양과 같은 대양항의 필수적인 내파성 즉 파도의 충격을 견뎌내는 부분에서는 만재 배수량이 5,500여 톤에 달하는 모가미급 호위함이 유리합니다. 호주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60조 규모의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에서도 한국의 하나오션과 일본 연합팀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잠항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을 이번 프로젝트 수주의 유력한 두 후보로 꼽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각각 참여하며 일본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 팀으로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1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프로젝트를 따내며 한국의 첫 잠수함 수출에 성공했고 국내 최대 규모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한 잠수함 모델은 잠수함 장보고3 배치 2입니다. 이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자망 지속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뢰,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경쟁 상대로 꼽히는 일본이 앞세우고 있는 잠수함 모델은 큰 고래라는 뜻의 타이게이입니다. 타이게이 잠수함은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발전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지만 장보고3 잠수함과 달리 공기부료 추진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자망시간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심지어 하나오션은 해외 방산시장 공략을 위해 호주 방산기업 오스탈 인수에도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비롯한 해외 사업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잠수함 수출 경험이 있지만 한 팀으로 뛰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모두 해외 잠수함 수출 경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로 호위함 수출이 무산된 일본은 호주와 캐나다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잠수함 수출 경험과 체계 통합의 이점을 살려 이번 수주전의 승자가 되기 위해 과연 호주도 캐나다도 한국과 일본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 결과에 따라 중국 어선들이 한국과 다른 나라 영해를 침범한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중국과 비교적 가까운 한반도의 경우 영조 때부터 박문수가 불법 조업을 하는 청나라의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한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후 중국의 세력이 위축되던 시기엔 잠잠하다가 21세기에 들어서 중국 어선은 전 세계적으로 꼴머리를 앓게 만드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국 어선은 한국과 일본, 러시아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가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범법 행위를 하여 납포되는 뉴스가 나올 정도인데요. 일부는 선주가 벌금을 내고 찾아가지만 벌금을 안 내거나 못 내면 어선을 폭파당하기도 하죠. 중국과 인접한 한국, 특히나 서해 및 남해 지역은 세계에서 이들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어선은 저인망 어획 TRAWLING를 하기 때문에 온 세계의 바다바닥을 무분별하게 긁고 다니며 치어든 멸종 위기종이든 모조리 다 잡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안 그래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약해진 산호초 환경에 중국 어선이 한술 더 떠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물이 훑고 지나간 자리는 허옇게 죽은 산호초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닷속 환경에서 산호초 지대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러한 파괴가 범지구적 스케일로 매년 행해진다고 생각해보면 지구권의 생존까지 걱정해야 할 일인데요. 다시 말해 중국의 불법 조업은 당장 해당 지역의 어획량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해양 환경 그 자체를 뒤흔드는 현생 인류에게 있어 가장 파멸적인 행위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해양을 침범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수많은 인구에 맞게 다양한 식문화를 가져 2012년을 기점으로 세계 최대 해산물 소비국이 되었습니다. 1990년까지 중국인들의 1인당 생선 소비량은 10kg 정도였으나 2010년에는 33kg를 넘어섰으며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어획량에서 35%를, 소비량에서는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중국 근해는 저인망을 이용해 해저 바닥부터 싹쓸이로 긁어버리는 무분별한 남핵과 중국의 심각한 환경오염 때문에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거의 바닥난 상태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 어업계는 해산물 소유를 대기 위해 원양어업을 적극 늘리고 있으며 2013년에는 원양어업 기지인 하이난 소재 항구 도시를 찾은 시진핑이 현재 중국의 원양어업 관련 종사자만 1,40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또 좀처럼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은 물 문제 역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수요를 따라주지 않을 뿐더러 중국의 기가 막힌 시민의식 덕에 많은 쓰레기로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45급수가 중국의 강, 호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라니 저 정도면 더러운 물에서 사는 대부분의 미생물도 싸그리 전멸하는 수준인 셈이죠. 그래서 중국 어업들은 자국의 쓰레기와 오염물질로 더럽혀 진 바다를 놔두고 비교적 청정한 한국 해양에 와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유럽연합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원양어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000척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BBC 보도로는 아프리카 해역에 출하하는 중국 어선은 1985년에는 10여 척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500여 척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정말 원양으로 나가는 배만 계산한 것이고 중국과 가까운 한반도 수역으로 나오는 배는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으로 오는 배만 쳐도 2,000척은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2016년 봄 꽃게철의 서해 5도 수역에 나타나는 중국 어선은 집계된 것만 따져도 3개월에 걸친 총 출몰 척수가 20일 352척에 달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불법 조업을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자국 어민의 불법 조업에 대해선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이중성이 불법 조업 근절은커녕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이러한 민간 어선단을 주변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카드로서 활용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민간 어선단의 불법 조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자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가에 대해서 민간인을 주체로 한 집단을 투입해 시위에 나서면서 외교적으로 은근히 압박을 넣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수법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가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지 알아보고 의중을 떠본 다음 상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서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시위로 이행하는 것이 통례가 된 것이죠. 한국은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박경조 경사 살해 사건, 이청호 경장 살해 사건을 비롯해 굵은 사건들이 많았고 수시로 NLL을 넘나들며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지어 NLL 한복판에서 조업함은 물론 군사분계선 한가운데인 한강하구에서까지 불법 조업을 저질러서 결국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해 민정경찰이 투입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또한 지난 2016년에는 중국 어선이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격침시킨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때는 10월 7일 오후 38분경이었고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4.5T급 고속단정 한 척을 100T급 중국 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켰으며 충돌한 중국 어선은 그대로 공해상으로 달아났는데요. 충돌 후 고속단정이 뒤집히는 과정에서 어단정장이 바다에 빠졌다가 인근에 있던 다른 고속단정에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에 의하면 한국 고속단정과 어선의 위치는 공해상으로 우리나라 해경의 단속이 무리했다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이 항의하자 중국 정부의 태도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길 바란다라는 도무지 사과의 의미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보여 대한민국 국민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해경 측은 함포 사격까지 포함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 중국 언론 보도들은 이라는 등의 원색적인 위협성 기사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1일 오후 7시 인천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역에 또다시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이 나타났고 이에 한국 해경 경비함 2척이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해 압송하려 하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30척이 납포 어선을 구출하기 위해 해경 경비함의 좌우측 가릴 것 없이 함정의 옆구리를 노리고 돌진한 것인데요. 이들은 해경 경비함의 진행 방향을 가로질러 운행하는가 하면 경비함 측면 바로 앞까지 달려들며 충돌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잘못하다간 중국 어선에 들이받쳐 경비함 측면이 파손이라도 되어 침몰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해경은 공용화기 사용이라는 유례없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고 매뉴얼에 따라 경고통신 후 소화포를 쐈지만 효과가 없자 M60 기관총으로 공중을 향해 경고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경고 사격에도 중국 어선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해경은 중국 어선을 향해 선체 조준 사격을 했는데요. 약 700발의 총탄이 불을 뿜으며 발사돼 어선 앞수면에 잇따라 꽂히자 중국 어선들은 그제야 주랭랑을 치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긴박했던 납포 퇴거 작전이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이죠. 정당한 법 집행에 폭력 저항으로 일관할 경우 화력이 강한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해경의 방침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건 다음 날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을 폭력적인 법 집행으로 표현하며 주중 한국 대사관 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 해경이 본때를 보여준 이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확연히 줄고 이에 따라 우리 어민의 어획량도 늘었다는데요. 이후 해양경찰청은 2019년까지 서해 NLL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3년간 70% 급감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살이 오르고 알이 꽉 찬 우리나라 서해의 봄철 꽃게를 두고 해양경찰과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감안해
중국 어선을 우리 해역에서 몰아내는데 치중했던 해경은 불법 조업이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승을 부리자 다시 나포 위주로 단속에 나섰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영해를 지키고 한국의 어업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두 가지 비중 있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자랑하는 첫 중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침 8시 임무 수행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함께 병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군인들은 이륙하는 전투기의 엔진과 불과 20m 떨어진 거리에서 굉음과 뜨거운 배기가스를 견뎌내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움직임이 어딘지 어설프고 허술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숙련된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가뜩이나 산둥함의 성능이 수준이야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미숙한 군인들의 모습까지 공개되자 수준 논란이 더욱 뒷받침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야오닝함이 1년간 개조를 마치고 시범 운항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개한 사진들에는 야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보수와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직곡 1년 만의 항해였습니다. 지난해 외신들은 중국의 랴오닝함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서 겨우겨우 개조해 만든, 그러니까 거의 퇴물로 평가되던 랴오닝함이 대대적인 수리 공사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수리를 받아야 한다니 의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2021년부터 랴오닝함의 별명은 떠다니는 관이었습니다. 2021년 미국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중국의 랴오닝함이 이 중 하나로 꼽혀 굴욕을 당했던 겁니다. 당시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에 꼽힌 항모들은 태국의 차크리 나루벳, 러시아의 쿠즈네초프급, 미국의 2차 대전의 레인저급 항공모함, 일본의 시나노급, 그리고 중국의 랴오닝함이었습니다. 랴오닝함이 최악의 항공모함으로 선정된 이유는 구입 단계에서부터 취역과 동시에 전력 계통에 장애가 발생해 취역 후 몇 년이나 수리와 공사를 받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롄 조선소에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최근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랴오닝함이 시운전을 마친 뒤 훈련용 항모에서 전투용 항모로 바뀔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랴오닝함의 비행갑판에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 실물 크기의 모형도 목격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랴오닝함의 단순한 유지 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 J-35 모형이 등장한 것은 랴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랴오닝함뿐 아니라 중국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모인 산둥함과 푸젠함에도 J-35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함재기를 모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용인데 모형 함재기를 공개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사실 유명무실한 항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항공모함 숫자는 많지만 성능 면에서는 아직 미국 항모에 비해 취약합니다. 중국도 자국 항모가 미국에 비해 성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 항모와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더구나 J-15는 중국이 만든 일종의 돌연변이 함재기입니다. 원형인 러시아제 수-33을 확보하지 못하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시제기 T-10K3을 밀수에 역설계하고 J-11수-27 중국 생산형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출생의 비밀 탓에 J-15 배치 초기부터 비행 안정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결국 중국은 최근까지도 이 전투기의 결함을 수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치부심 끝에 중국은 최근 J-15의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신형으로 교체했고 미국 그라울러와 비슷한 전자전기 파생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J-15가 아무리 개량된다 해도 전투행동 반경을 빼놓고 보면 전체 성능에서
미국 FA-18EF보다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J-15를 운용하는 중국의 STOBAR 단거리 이함 및 강제 착함 방식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미국 정규 항모보다 절대적 열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2022년부터 해외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는 현존하는 최강 함재 전투기 F-35C가 한 개 비행대씩 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함재 전투기 FA-18EF가 4.5세대 모델인 것에 비해 F-35C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모든 면에서 기존 모델을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을 갖춰 중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FA-18EF의 전투행동 반경이 최대 722km인데 비해 F-35C는 1100km에 달합니다. 함재기의 전투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항모 전단의 타격 범위도 커집니다. 게다가 F-35C는 공중급유가 가능해 중국 대함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중국 연안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중국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것인데요. F-35C는 전투기 방공 구축함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중국 항모의 지근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F-35C에 탑재된 고성능 AN, APG-81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의 ESA 레이더는 최첨단 저피탐 LPI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이 레이더로 중국 전투기 군함을 조준해도 상대방이 알아채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인지하기도 전에 몰래 접근해 치명타를 날리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미국 링컨 항모 전단에 배속된 F-35C 전투기 12대만 동원해도 중국 항모 전단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중 함재기의 역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중국 함재기의 출격 횟수가 미국 항모의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항모는 증기나 전자기를 이용해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캐터펄트 발사기를 사용하고 그 덕분에 남중국해에 순환 배치되는 레이건함은 함재기 최대 이륙 중량이 45T에 이릅니다. 반면 중국 산둥함 함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28T 정도입니다. 연료와 무장이 줄면 작전 반경이 짧아지고 전투력도 떨어집니다. 항모 전투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출격 횟수 측면에서 중국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산둥함은 하루 평균 20회 정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하는데 미국 니미츠함의 하루 평균 출격 횟수가 120회 정도입니다. 중국은 6분의 1에 불과하니 출격 횟수만 보면 거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수준의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식 동력도 문제입니다. 산둥함은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에 불과해서 오가는 데 들어가는 연료량을 감안하면 실제 작전 기간은 7일 전후입니다. 반면 미국의 핵추진 항모는 이론적으로 수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모는 항모 전단 뒤에 보급함이 따라다닙니다. 랴오닝호는 작년 12월 괌 해역 훈련을 할 때 보급함으로부터 4번 기름을 보급받았다는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랴오닝함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구닥다리를 주워다가 만들었으니 대대적으로 개조를 했다고 한들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리 없습니다. 중국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대구력을 맛보는 동안 반면 한국은 태국에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왔다. 태국 공군은 코랍 103 비행대대의 F-16을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 12대를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미국이 5세대 전투기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 이 합동 공격 전투기를 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투기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태국의 상황을 잘 아는 한국의 KAI는 태국 공군의 구형 F-16 대체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제안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 조달 프로젝트에서 유력한 옵션으로 보이는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KF-21은 경쟁 기종보다 아직은 열세이긴 합니다. KF-21은 현재 프로토타입만 개발 중인 유일한 전투기니까 말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미국 보잉 F-15EX 이글 이 전투기, 로키드 마틴 F-16CD 블록 70, 72 전투기,
스웨덴 사브 그리펜 EF 전투기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생산 준비된 기종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KAI는 태국 공군에 약 6,500만 달러의 가격으로 KF-21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경쟁자들에 비해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또한 다소 라팔 전투기가 후보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프랑스제 전투기는 경공격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태국에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J-10C 전투기와 FC-31 전투기 역시 태국 공군과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으며 참여가 금지된 러시아 역시 호환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F-16AB ADF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공대공 전투에 주력하는 방공 전투 비행대대이기 때문에 태국 공군이 향후 조달할 예정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태국 공군이 이미 운용 중인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더구나 KAI는 태국 공군 T-50TH 골든이글과 마찬가지로 요구에 따라 기술 이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옵션도 넣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새로운 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태국이 최종 KF-21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